3, 2, 1.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송문희입니다. 벌써 3회차가 됐는데요.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 지금 미래가 보이시는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후보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님께서 그 기득권 깨기 시리즈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깨기, 공무원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 분들 찬반 굉장히 뜨겁습니다. 좀 비판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아니 누구는 꽃길을 평생 걸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지금 열심히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 공무원 사회 정말 이렇게 손대기 어려운 조직인데 공무원들 복지부동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복지 안동이라 그런다 그래요. 납작 엎드려서 눈알만 굴린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들 들으면 마음 아프시 소리죠. 그런데 어쨌든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공직사회를 건드리다니 용감하다, 공무원 철밥통 문제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도발적으로 비판적인 댓글로 후보님의 제대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을지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행시 출신이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행시 출신이 행정고시를 폐지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나마 꿈이 이 행정고시나 고시인데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야? 기회의 문을 좁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꾸로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회와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하면서 7급 공채를 대폭 늘리자는 얘기를 했고, 5급으로의 그 충원은 7급이나 또는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승진해서 하는 충원과 민간 경력직 채용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총량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행정고시보다 7급 대폭 확충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은 일정한 그 비율을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과장 때부터 저는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한 20년도 더 전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정고시에 몇 개 안 되는 과목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과목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동질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공무원 조직에 배치받아서 그 조직 문화에 함몰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확신범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문화, 동정교배, 순혈주의,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치하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왜 이런 사건이 벌어났을까요? 공무원의 인허가권과 관련된 권한, 끼리끼리 문화, 또 검사, 판사, 전직 검사, 판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로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관예우, 순혈주의, 다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공무원 사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나 우리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또 일감 몰아주기, 가불관계, 전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죠. 저는 기득권 깨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치 권력,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공무원 개혁, 또 재벌 개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공무원 개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을 또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지금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몇 년씩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것이 꿈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다원화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 시도를 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트랙을 많이 만들어야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좁은 몇 개의 차선에 몰려 있습니다. 명문대학 가야 되고 공무원 돼야 되고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차선은 엄청난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다른 쪽 길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 문화생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구조,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기득권 깨기를 주장을 한 것이죠. 네.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폐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공무원 정년 폐지하면 그러면은 철밥통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댓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해시고요. 공무원들은 왜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에 많이 몰릴까요? 아마도 직업 안정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직업의 안정성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 창의와 도전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창의와 도전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공무원사의 정년을 깨자는 거는 공무원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깨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공무원에게 그 직업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때문이죠. 저는 공무원 출액을 둘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직, 하나는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20% 안 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예컨대 중앙부처 과장 이상의 고위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출액이죠. 거기는 정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쪽은 자기의 실력과 또 창의와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경쟁하면서 체력에 쌓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철밥통을 깨자는 것이죠. 전문직,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80% 이상의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정년을 인정을 해주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차이점은 이 두 출액을 자기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고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혹시 우열반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문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종사하면서 보수는 올라가면서 전문성을 쌓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이든 학계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년 보장되면서 승진이라든지 일정한 공무원 문화로 인해서 순환보직 1년이나 1년 반 만에 자리가 바뀌고 또 자리를 자주 바꿔야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승진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액을 둘로 나눠서 공무원의 길을 둘로 나눠서 대다수의 공무원은 정년 보장하면서 자기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는 경로를 만들고 또 다른 경로는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창의와 헌신과 노력과 또 남다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직업의 안정성을 깨는 경쟁을 붙이는 그런 출혈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한마디로 김동연 후보의 공무원 개혁은 공무원을 적대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돌보고 국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공무원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4년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공무원보다 긴 시간 공직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상업학교를 나와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작을 해서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공직을 하면서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또 공무원을 그만두고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른 어떤 좋은 제의도 다 거절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담담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공무원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처럼 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문제점과 또는 그 격려를 해줘서 더 키워야 될 분야에서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요체를 제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는 기득권을 깨트리는 작업,
공무원 사회만으로 봐서는 자기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높은 사기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1호 공약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또 공무원 하시겠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대학 총장할 때도 받았습니다. 혹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공무원, 또는 제가 공무원 하기 전에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을 좀 다녔거든요. 은행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겠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10대의 소년 가장으로 6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게 택할 그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도 잘 모르면서 1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죠. 지금 만약에 다시 청년 세대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안정적인 직장 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여러 번 해봐서 실패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일은 보다 남이 하지 않은 일, 창의적인 일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마 창업을 몇 번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는, 또 그 일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반성하자면 그때의 안정적인 직업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기보다는 제 주위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길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했던 것 하나. 두 번째는 워낙에 그 어려운 가정의 6 식구의 소년 가장 노릇을 해야 됐기 때문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이지, 지금이라면 저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좀 의외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시는데 김동연 후보님 가슴 속에 도전자, 개척자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면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정치 창업을 한 것입니다. 정치 창업 이제 새로운 벤처를 여셨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좀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사실 표가 되는 일에는 몰려들지만 표 떨어지는 데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인데요.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당연히 손봐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포함한 직역연금 손봐야 되고, 또 국민연금까지 손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자기 머리 깎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과 국민연금을 같이 패키지로 개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약은 제가 머지않아 다시 내놓을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이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그 괴리에 대한 차이를 또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책 이야기 머리 아프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질문 주시고요. 시민 마이크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항상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는 시민 마이크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1월 4일인데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이 그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교사였는데 맹하부 왜 일본어 점자만 있지 해가지고 최초로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살고 있고 안마사로 생활하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후보님과 그 오늘 그 점자의 날 맞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시각 장애인 인구가 약 25만 명을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점자 보급률은 1% 남짓밖에 안 된다. 실제로 문맹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고 개선 사항이 있는지 후보님과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후보님께. 네. 네.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훈남이시네. 감사합니다. 오실 때 예. 어떻게 이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로 이렇게 보통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초행길은 이제 이 점자를 사용해서 어느 방향인지 이제 좀 모를 때는 지하철 스크린도 옆에 네. 이제 점자를 읽어서 어느 쪽 방향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편이기는 한데, 또 이제 사실 어느 쪽 방향인지 또 계단에서 올라갈 때 모를 때는 그 계단 옆에 쇠에 점자가 붙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요, 점자가 또 거꾸로 붙어 있는 지하철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이제 민원을 넣어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사실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시겠네. 점자가 아무리 잘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동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혹시 안전의 위협을 좀 느낄 경우도 있었겠네요. 예전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도어가 있다고 해서 뭐 100% 안전하다고는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거기 그 끼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사람이 많아서 지체돼서 뭐 이렇게 타는 게 늦어지면 이제 결국은 좀 문에 끼었던 경험도 있어서 확실히 저희는 이제 이동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인연이 있는데, 첫째로는 제가 아주대학교 총장할 적에 그 장애인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기에 한 번씩 꼭 그 장애인 학생들을 한번 다 같이 만나서 되게 학부모들 같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총장할 때 한 40명 정도 넘게 저희 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 학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장애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막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 학생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은 아주 시력이 아주 나쁜, 아주 약한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학교에 그 큰 확대경이 한 대밖에 없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 보는데 여러 명의 이제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겹치는 시험을 보면 곤란하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담당하는 학생 차장께 제가 바로 하나 구입해 가지고 뭐 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사단법인 유쾌한 바람 만들어서 소셜 벤처 기업들 포럼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 시각 장애인들 이 점자 스마트워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있었어요. 주식회사 다시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 불과 30살밖에 안 된 CEO 청년이었어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갖고 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저 이민규 씨 보니까 정말 반갑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시각장애인과 이 점자 보급과 여러 가지에서 좀 관심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그 실제로 외국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누르는 숫자 그 밑에 점자가 되어 있어 갖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엘리베이터 타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시력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가까이 최대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필름을 좀 붙여놔서 아, 예. 이게 더 안 보이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숫자 파악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점자가 있어도 그 필름 때문에 점자가 안 만져져 가지고요. 아, 결국은 이제 여러 번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불이 들어와서 이제 몇 층인지 파악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여러 층을 좀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도블록도 보니까 그 엉터리 보도블록 내지는 잘못된 게 많아서 아마 보행에 좀 지장을 받고 그럴 때도 있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도블록을 이제 초행길에서 좀 많이 이용하려는 편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끝 부분에는 이제 유도블록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네. 돼 있지만 그 그 지점을 끝나면 유도블록이 끝나서 도대체 여기서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될지를 잡아주질 못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도블록 같아서 네, 되게 네, 네. 예, 무의미한 유도블록이 많아 보였어요. 그 아내분도 이제 같은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데 그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그 성분 표시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파악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네, 사실 너무 불편해요. 네. 그 뭐 그나마 제가 저시력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한참 지나면 오래된 화장품이면 이게 뭐였지 하고서 다시 이제 또 찍어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불편하니까 또 이제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또 이제 어떤 화장품이었는지 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점자가 붙어 있는 샴푸가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회사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제품이 아닌 이상은 저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제가 이제 예, 보조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예, 알려주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 수준이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점자 보급률도 낮고 이럴까요? 일단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도 아무래도 점자에 대해서 조금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보 습득에 있어서 점자가 너무 느리게 생각이 되고 중도 실명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도 실명하신 분들은 점자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정작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 몸에 습득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시간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조차도 점자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도 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인 전체적인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장애가 있으신데 선천 장애와 후천 장애 나눴을 때 제가 알기로는 후천 장애가 90몇 % 된다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장애인 가족입니다. 네, 네. 그러세요. 아니, 몰랐네요. 저희 그 막내 동생이 7살 때부터 좀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인데 발달 장애 정신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애 분야 얘기를 하면 항상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생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소수자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지 정말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저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시각장애 분야는 그러면 후천장애가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지. 일단 저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최근에 있어서 이 후천성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거의 전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안마를 이제 배우러 학교를 갔을 때 이미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필수 과정으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인원이 너무 적고 저희 중도 실명하셔서 안마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걸 봤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다 이제 후천성 중도 실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직업적으로는 안마사를 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어떤 직업적인 통로가 있나요? 제가 보통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이제 물론 거의 90%가 이제 안마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그 공무원이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도 공무원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텔레마케터가 이제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텔레마케터의 그 이제 그 흐름도 이제 많이 꺾인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이제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 혹은 이제 안마사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정부나 우리 사회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수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지금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가장 큰 이제 이슈인 것 같은데,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고 누군가에게 뭐 이야기를 듣거나 뭐 물론 저희 스스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됐고 물론 이제 이미 됐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이제 스크린 리더처럼 이제 음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보 검색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눈으로 봐서 한 번에 이제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다 듣고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뭔가 저희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 접근성 문제군요. 네.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시지만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학생들이 특히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학생부 이제 교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보이스톡 이제 그 그룹콜로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온라인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학습에 있어서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들거든요. 뭐 소리로만 하면 그래도 받침이 무엇인지 이런 게 되게 약해지고 취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점점 도태된 수밖에 없지 않나 시각장애인들이 학습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뭐 불편함도 있겠지만 저는 장애를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뿌리 깊은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마음 상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마음 상한 적은 사실 뭐 많이 있죠.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마음 안 상해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지 않나. 근데 물론 비장애인도 살아가다 보면 물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한 상처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시력이다 보니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걸어 다니는데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을 여쭤봐도 저기 써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근데 사실 손가락 방향을 가르쳐 주셔도 일단은 한 몇십 미터 가서 다시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만의 이제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제 저시력 분들의 가진 스트레스 당연히 같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예전일 텐데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운동회 때 같이 뛰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멈춰요. 그리고 앉아서 갑자기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그 학생 그 친구를 다 같이 놀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 워낙 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부족하고 아픈 친구를 보듬어 주는 것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무차별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뭐 경험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이제 정보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기초적인 걸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장애인식이 이런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 분명히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지금의 세대는 그것을 이제 겪지 않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고치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장애인식이 어느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의 하나의 뭐 축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학창 시절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되게 장애인에 대한 놀림 이런 것들이 되게 흔했던 네.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불편한 건 분명히 저 사람 몫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괴롭힘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 아예 애시당초 없다 보니까 저 아이는 괴롭혀도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회에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뭐 공부한다든지 생활하는 거랑 아니면 장애인들만 있는 특수학교를 있는 거랑 그 차이나 또는 선호 이런 건 어떨까요? 물론 각자가 이제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거고 또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또 당연히 다르겠지만 통합교육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네. 통합교육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잘 되는 그 학교 그 학실 이제 교실에서는 그 뭐가 친구들 교우의 관계가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상처만 받고 결국은 다시 맹학교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된 거와 안 된 거에 이제 공존하는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분명히 장애 인식 교육은 필수로 좀 들어가줘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보듬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장애에 있어서 다 좀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점자의 날 의미로 이런 일을 지금 시간을 가졌는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후보님하고 이민규 씨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부터 예. 저는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네. 저희 장애인들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이제 뭔가 행사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이렇게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저희 바람이죠. 이처럼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해서 또 오늘은 특히 점자인 하니까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회 될 때마다 그런 분들의 눈이 돼주시고 손발이 돼주시고 하는 걸 하면서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저 이민규 씨 말씀처럼 저도 변함없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정책도 만들고 또 공약도 만들고 열심히 하겠다고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규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공약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모임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후보님이 기꺼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한 규정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몸이나 정신이나 신체에 대한 장애가 장애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편견 있게 바라보는 마음의 장애가 장애인 것인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후보님.